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요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우울감에 대해서 또 우울증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우울감이라는 건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스러워서 활기가 없는 감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감정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우울감을 느낄 땐 당연히 기분이 좀 가라앉고 의욕이 없잖아요. 이럴 때 지금 내가 우울증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생각이 오히려 이 우울감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상에서 우울감을 자주 느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울증인 건 아니거든요. 우울감과 우울증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울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내 기분이 왜 우울해졌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요. 사소한 일로 누구랑 다퉜다던가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있고 스스로 그 원인을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우울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울증은 달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힘이 빠지고 이렇게까지 기분이 가라앉을 만한 그 어떤 특별한 이유,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분이 우울한 상태인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은 우울감은 보통 일시적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루 중에도 수시로 기분의 변화를 느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친구를 만나서 기분 좋게 막 수다를 떨다가 집에 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당연히 금세 속상해지고 우울해지죠. 그런데 또 밤에 가족들하고 모여서 맛있는 저녁을 먹는다든지 막 유튜브로 재밌는 예능을 보면서 막 웃는다든지 그렇게 다시 또 기분이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분 전환이 가능한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건데요. 그런데 이 우울증의 경우에는 그때 기분 전환이 잘 되지 않고 그냥 우울한 기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우울한 상황을 벗어났는데도 전혀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그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심적으로 힘든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요. 이건 우울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우울감을 느낄 땐 이것 때문에 가정생활이나 직장, 학교, 대인관계 이렇게 일상생활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물론 아침에 출근하기 싫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도 또 살림도 다 막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것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면이나 식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생활 패턴, 행동 이렇게 전반적으로 여러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또 육아나 살림 이렇게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정신질환 중에선 가장 흔한 질환이거든요. 보통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평생 동안 10에서 25%의 사람들이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5에서 12%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감기처럼 흔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우울증의 고통과 위험성을 가끔씩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당사자, 본인조차도. 그런데 이 우울증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우울증은 자살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질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잘 치료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의 구체적인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가 진단을 하시는데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자료들도 좋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자면 이건 전문적으로 정신질환의 진단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자료인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진단 매뉴얼인데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총 9가지 증상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이 5개 증상 중에서도 1번, 지속되는 우울 기분이나 2번, 일상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못 느끼는 증상. 이 2가지 증상 중에 하나 이상의 증상이 꼭 포함돼야 되고요. 또 1번, 2번의 필수적인 증상 외에도 3번 식욕 및 체중의 변화. 식욕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4번 수면도 일반적으로 불면증이 많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잠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외로도 초조나 지연, 피로감의 경우는 운동이나 딱히 힘든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무가치감, 죄책감, 사고력과 집중력의 감소, 자살 사고 또는 시도, 이렇게 3번에서 9번 중에 4개 이상의 증상이 최소한 2주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일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됩니다. 이외로 몇 가지 진단 기준이 더 있긴 한데요. 전문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검증된 테스트를 하고 생활 상태의 분석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진단을 내려야 되겠죠. 참고로 요즘은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우울증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우울증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 노인 우울증에 있어서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걸 그냥 치매로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소아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이 우울보다는 좀 다른 얼굴, 오히려 좀 과민한 반응, 짜증을 내거나 화를 많이 내는 이런 상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겉으로 봤을 때 딱히 우울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너무 자주 욱하거나 과격할 땐 부모님들께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잘 살펴야겠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이상처럼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우울감과 우울증은 서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방법도 달라야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우울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우울감을 느끼는 상태다. 그럴 땐 힘내라고 다독다독 격려도 할 수 있고 또 햇빛 많이 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권할 수도 있죠. 실제로 아주 도움이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울감이 아닌 우울증의 상태다. 이럴 땐 힘내라, 운동해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자신을 더 비하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우울증은 이미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는다고 당장 나가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울증의 고통을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앉는 것조차 또 아침에 눈을 뜨고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기까지가 이런 작은 것조차도 전쟁을 치르듯이 힘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심리 상담과 또 약물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선 약물 치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데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다른 약물보단 부작용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 약물은 우리 뇌 안에 세로토닌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약물인데요. 우울증 하면 다들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대. 그래서 햇빛을 봐야 된대. 햇빛을 봐야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온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인데요. 이 약은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하고
많이 분비하게 만들어주는 약이 아니고요. 뉴런에서 방출된 세로토닌이 사진에서 노란색 작은 동그라미가 세로토닌인데요. 이게 다시 원래 뉴런으로 재흡수돼 버리지 않게끔 이 약물이 사진에 있는 타원형 동그라미, 이 약물이 세로토닌 채널을 막아주는 원리예요. 대표적으로 프로작이나 렉사프로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주의할 게 있다면 안전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있긴 하거든요. 우울증이 아닌 우울감 때문에 이 약을 처방받고 복용하는 건 조심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이 약을 끊을 때 우울증 약을 이제 복용하다가 중단할 때 갑자기 단번에 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꼭 서서히 단계적으로 약물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울증 치료에 있어 또 하나 효과적인 상담 치료가 있는데요. 바로 인지행동 상담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지닌 정서적 불편감 또는 행동 문제들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신념, 역기능적 사고를 찾아서 이것을 합리적인 사고로 대체하고 또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기술과 기법을 연습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다른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주는 상담 치료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아론백의 인지행동치료, 또 알버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약을 먹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우울증의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이 약물만으로는 지속적인 치료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 우울 장애는 한 번 겪고 나면 또 두 번, 세 번 겪게 될수록 갈수록 재발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은 처음 겪을 때 치료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적으로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서 특히 인지행동 치료는 사고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 변화를 위한 행동 치료 기법도 적용이 되거든요.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치료 효과도 훨씬 우수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증의 재발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럴 땐 사는 게 정말 신나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우울은 언제나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것. 내 맘대로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실패하고 이별도 하고 그렇게 침체되는 날에는 우울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고 정상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참고로 이 자료는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지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내담자분들께 드리는 여러 숙제 중에 하나예요. 내담자분들께 숙제의 목표를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것에 두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각 항목별로 작은 목표, 작은 성공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맨 아래 10번은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대신 억지로 나쁘게도 생각하지 말자는 표시예요. 극심하게 우울증을 겪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울감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그 감정 자체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나만의 일정한 루틴을 정하시고 햇빛 보면서 운동하시고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뭐 좀 제약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전화통화나 메시지로라도 그렇게 사람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만의 작은 목표,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주변에 혹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꼭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울증은 자기 의지의 문제,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뇌의 기능적인 이상에 대해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독하게 마음 먹으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막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우울감이나 우울증으로 힘드신 분들,
또 나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우울증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분들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